브레인이 탄 제트버스는 동이 트기 전에 홀의 목장 앞에 도착했다. 브레인은 총을 어깨에 메고 버스를 내려 지도를 들여다보며 홀의 저택 쪽으로 걸어갔다. 저택은 곧 찾을 수 있었다. 하인이 문을 열어주고 드넓은 저택 안으로 안내를 했다. 헐 씨의 아버님도 역시 사냥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듯한 하인은 묻지도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 굉장한 사냥이었죠. 아버님은 칼의 명수여서 최고 수준의 사냥꾼을 6명이나 죽이고 난 후에 자신도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렇다면 헐의 집안 중에서 사냥으로 죽은 사람이 그 밖에 또 있어. 브레인은 호기심에 끌려서 물어보았다. 사냥은 아니었지만 숙부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관검사로서 죽었습죠. 행인을 7사람이나 베어 죽이고 쓰러질 때까지 경관들의 광선총에 12번이나 맞았더랬는데 그때는 신문에 대서 특필로 보도되는 등 굉장했습죠. 그야말로 폭발적인 대인기였습죠. 이야기하는 동안에 넓은 방 하나가 보였다. 그곳에는 이미 사냥꾼들이 거의 다 모여서 커피를 마시거나 무기의 손질을 하고 있었다. 삼지창이며 철구며 장검이며 총검 등이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은 마치 중세기를 무대로 한 영화나 연극과 흡사했다. 자, 함께. 그중 한 사나이가 브레인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세미 존스라는 미국 인류의 사냥꾼이고 무기는 도끼요. 브레인도 자기 소개를 했다. 세미가 다른 사냥꾼들을 소개해 주었다. 세미는 퉁퉁하고 다부진 몸집의 사내였으며 그의 도끼는 지금까지의 사냥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말해주는 듯 몇 개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자넨 오늘이 처음인가? 브레인은 그렇게 대답하면서 소총에 검을 채우고 준비를 하였다. 조심하게. 녀석은 서투른 놈부터 겨누니까. 잘 알았소. 브레인은 그에게 물어보았다. 사냥은 보통 몇 시간이나 걸리나? 지금까지 제일 길었던 게 여드레지. 그렇지만 기술이 좋은 사냥꾼이라면 대개 하루나 이틀 동안에 끝장을 내지. 그러나 상대방이 얼마나 죽고 싶어 하는가에 달려있네. 모처럼 죽여달라고 우리들을 고용해 놓고는 막상 그때가 되면 죽는 게 무서워서 숨고 나오지 않는 수가 간혹 있거든. 그럴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헐런 그런 일은 안 할 걸세. 녀석은 자기 힘껏 싸워서 우리들을 몇 명이나 죽일 수 있는가 시험해 보려고 할 걸세. 세미가 이렇게 말했을 때 홀이 모습을 나타냈다. 푸른색의 실크 옷을 입고 한쪽 어깨에 장검을 메고 있었다. 안녕들 하시오. 여러분, 밤이 새기 전에 나는 출발하겠소. 그 뒤 30분이 지나면 당신네들은 나를 쫓아 발견하는 즉시 날 죽이시오. 내 목장은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으며 나는 절대로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안 할 것이오. 말을 마치자 홀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재빨리 몸을 날려 밖으로 나갔다. 저런 건방진 자식은 딱 질색이야. 이제 두고 보게. 머지않아 혼을 내줄 테니까. 세미가 정말 미워서 못 견디겠다는 투로 말했다. 자넨 어째서 사냥꾼이 되었나? 브레인이 물었다. 나 말인가? 난 저런 건방진 부자 녀석이 딱 질색이라서 놈들을 죽이는 게 내 즐거움인걸. 세미는 그러면서 빙긋이 웃었다. 그런데 브레인 나하고 함께하세. 자네가 위험하게 되면 내가 돕고 내가 위험하게 되면 그땐 자네가 도와주게나. 브레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미가 브레인을 도와줄 마음인 것을 그는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미의 제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 하인이 들어와서 말했다.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추적을 시작해 주시오. 그 말에 사냥꾼들은 모두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제일 앞장을 섰던 삼지창의 명수라고 하는 세시우스가 헐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안개가 자욱히 낀 산이 있는 쪽으로 향해 있었다. 사냥꾼들은 일렬 종대가 되어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일행은 아무 말도 없이 산을 올라갔다. 이윽고 아침해가 떠오르자 안개는 곧 개었다. 산길이 화강암이라서 발자국이 없어졌다. 각기 흩어져서 찾기로 하자. 세시우스의 말에 저마다 흩어져서
찾기로 했다. 그러나 산길은 험하고 가시덤불이며 잡목이 잔뜩 들어차서 수색이 지지부진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정오가 되었다. 청룡도를 쓰는 사내가 흰 목도리를 넝쿨 사이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헐의 것이 틀림없었다.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다. 그리고 곧 이끼가 돋은 땅 위에서 헐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나무가 우거진 계곡 쪽으로 계속 이어져 있었다. 있다. 누군가의 호함 소리가 들렸다. 브레인이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별처럼 생긴 새 뭉치를 든 건장한 사람이 40m 가량 앞쪽 덤불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이 보다. 그 새 뭉치는 7, 8cm쯤의 자루에 약 30cm가량의 쇠사슬이 달린 끝에 온통 못을 박은 별처럼 생긴 무거운 쇳덩어리가 달려 있었다. 이것을 휑휑 휘두르며 싸우는 것이다. 헐이 칼을 뽑아 든 자세로 덤불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한 사람이 맹렬한 기세로 헐에게 덤벼들었다. 헐은 재빨리 몸을 피하고 그 사람을 향해 칼을 푹 찔다. 그는 가슴이 깊이 있게 뚫려 굉장한 신음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헐은 그의 가슴에 한 발을 올려놓고 한 사람째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훌쩍 몸을 날려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나는 저런 쇠뭉치를 쓰는 놈의 마음을 알 수 없네. 처음 공격에 실패하면 마지막이거든. 옆에 가보니 그 사람은 벌써 죽어 있었다. 사냥꾼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헐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한참 쫓아가다 보니 또 바위가 나타나고 발자국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날 오후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서 찾아다녔지만 끝내 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저물어 사냥꾼들은 산 중턱에 캠프를 치고 쉬었다. 헐이 기습을 해 올 것을 경계해서 교대로 불침번을 섰다. 모닥불을 둘러싸고 모여 작전을 짰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 여긴 놈의 땅이니까. 필경 끝에서 끝까지 훤히 알고 있을 게 아닌가. 그런데 이쪽은 통 알 수 없으니 문제로군. 그렇다면 놈은 언제까지든 숨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걸세. 어디엔가 숨어서 우리들을 습격할 틈을 찾고 있을 걸세. 프레이는 검은 숲을 바라보았다. 언제 나타날는지 알 수 없군. 그렇지. 아주 엄중하게 망을 보지 않으면 당한단 말일세. 모두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이 완전히 입장을 바꿔 놓아버렸다. 오히려 사냥꾼이 반대로 습격을 받는 입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빨리 아침이 되면 좋으련만. 프레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윽고 모두 모닥불 옆에 드러누워 잠을 청했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서 눈을 감자마자 그는 스르륵 잠이 들었다. 으아, 갑자기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괴상한 고함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나서 프레이는 펄쩍 뛰어 일어났다. 재빨리 소총을 꽉 쥐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숲 쪽에서 무엇인가 둔탁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꺼져가는 모닥불에 나무 가지를 놓자 불이 확 피어올랐다. 그때 한 사내가 비틀대며 돌아왔다. 그것은 아까 망을 보고 섰던 창의 명수다. 쩔뚝거리며 가슴과 손에 부상을 입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괜찮은가? 약간 스쳤을 뿐이야. 그러나 저 녀석은 어쨌나 상대방은 마치 도깨비 같은 놈이야. 창을 쓰는 사내는 상처의 치료를 받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미 날이 밝고 있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사냥꾼들은 또다시 행동을 개시했다. 사방으로 흩어져 제각기 찾기로 했다. 이윽고 세시우스가 희미하게 보이는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크게 소리쳐 일행을 불러 모았다. 수색대는 또다시 한 덩어리가 되어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산길을 올라갔다. 선두에 섰던 철구를 쓰는 오토가 돌연 어이, 이쪽이다. 찾았다. 하고 외쳤다. 바로 옆에 있던
세미와 브레이는 곧 그의 뒤를 따랐다. 시에아슬에 딸린 쇠 뭉치를 잘 쓰는 독일 사람은 쇠 뭉치를 윙윙 휘두르면서 전진했다. 그리고 홀을 겨냥해 쇠 뭉치를 던졌다. 순간 홀이 납작하게 몸을 엎드렸다. 쇠 뭉치는 홀의 머리 위를 10cm 가량 스쳐서 바로 뒤에 있던 나무 줄기에 쇠의 사슬이 칭칭 감기면서 그만 나무를 꺾어버렸다. 홀은 몸을 일으키자 빙글빙글 웃으면서 맨손인 오토를 향해 장검을 겨누었다. 거기에 세시우스가 끼어들었다. 그는 삼지창으로 홀에게 대들었다. 홀은 장검으로 그것을 털어버리고 나서 두 사람은 격렬하게 맞부딪혀 싸웠다. 그 사이에 오토는 철구를 다시 주워 들었다. 브레인과 세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자 홀은 몸을 돌려 도망쳤다. 세시우스가 이때다 하고 힘껏 찔렀다. 홀은 오. 하고 신음소리를 냈지만 그대로 도망쳐 버렸다. 어디를 찔렀나? 얼마만큼이나? 하고 세미가 물었다. 엉덩이를. 뭐 대수롭지 않은 상처지만 그 자신만만한 헐레 코가 약간은 납작해졌을 걸세. 세시우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 일제히 홀을 추격했다. 그러나 홀은 교묘하게 지형을 이용해서 도망쳐 다시 또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됐다. 옳다. 적은 꼭대기 쪽으로 갔으니까 우리 새끼줄을 치듯이 몰아보세. 사냥꾼들은 서로의 모습이 겨우 보일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서 자꾸만 위로 올라갔다. 때때로 위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홀이 아직 산꼭대기를 향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됐다. 도가내든 쥐다. 꼭대기가 가까워질수록 사냥꾼들은 몰고 가는 간격을 좁혀 홀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다시 또 저녁 때가 다가왔다. 갑자기 숲이 끝나고 화강암 투성이에 복잡한 길이 시작됐다. 이젠 거의 꼭대기에 가까워진 것이다. 조심들 하게. 적은 가까이 있으니까. 세미가 다른 사냥꾼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순간 홀이 맹렬한 기세로 역습해왔다. 꼭대기로 아주 몰리기 전에 호이진의 한쪽을 뚫으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돌연 바위 위에서 장검을 휘두르며 나타나 그곳에 있던 푸존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푸존은 창을 교묘하게 놀려서 홀의 장검을 받았다. 홀은 뜻대로 되지 않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두 번, 세 번 연거푸 공격해왔다. 푸존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창을 휘둘러 단숨에 홀을 해치우려 했다. 홀은 그만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쳤다. 푸존은 이때다 하듯이 더 한층 격렬하게 덤벼들었다. 이제 조금만. 푸존이 맞서겠냐는 듯이 내미는 것과 그 창 밑을 빠져나온 홀이 장검을 내민 것은 거의 동시였다. 장검의 끝이 푸존의 가슴팍을 꿰뚫었다. 푸존의 창이 쨍그랑하고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그는 나동그라져 산비탈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빌어먹을. 놓치지 마라. 세미가 외쳤다. 사냥꾼들은 한층 더 포위망을 좁혔다. 헐은 또 위쪽으로 도망쳤다. 해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잿빛 바위 위에 긴 그림자를 끌고 있었다. 아직 30분 정도는 남았으니까 지금 해치워야 해. 밤이 되면 놈의 계획대로 되어버린 걸세. 우리 한 명 한 명을 겨눌 거란 말이네. 그래, 빨리 해치우자. 사냥꾼들은 더욱 열심히 바위를 향해 압축해 갔다. 브레인이 높은 바위의 모서리를 막 돌아서려는 순간 장검이 쑥 내어지는 것과 동시에 홀이 뛰어나왔다. 브레인은 총을 겨누고 간신히 적의 공격을 피했다. 그러나 장검이 총신을 미끄러져 내려와 그의 목을 스쳤다. 그는 재빨리 몸을 뒤로 젖혀 겨우 그 공격을 면했다. 자, 소총수. 홀의 말에 야, 브레인은 상자에서 쥐어짜는 듯한 기합 소리와 함께 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맹렬히 달려들어 계속해서 총대로 홀을 때려 눕히려고 했다. 그 순간에 브레인은 확실히
옛날의 브레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을 직업으로 하는 잔혹한 살인청 부업자다. 그러나 헐은 공의 사처럼 재빠르게 그의 공격을 받아 넘겼다. 브레인은 더욱 세차게 쳐들어가려다 그만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다. 이크. 틀렸군. 헐의 장검이 으잉 소리를 내며 그의 머리로 날아왔다. 쨍그랑 칼날끼리 서로 부딪히는 굉장한 소리가 나서 보니 세미가 도끼로 헐의 검을 물리쳤던 것이다. 세미는 브레인을 밀어냈다. 이번엔 내게 맡겨. 그리고 헐을 향해 버티고 섰다. 내가 상대다. 헐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세미의 앞에 서서 장검을 쑥 내밀었다. 세미는 도끼로 검을 막았다. 번쩍하고 불꽃이 튀며 검이 활처럼 휘었다. 다른 사냥꾼들은 두 사람을 둘러싸고 구경을 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셈이 구석으로 몰아붙여. 옳지. 그 끝에서 벼랑으로 떨어뜨려라. 도와줄까? 셈이? 쓸데없는 소리 마. 세미가 고함으로 대답했다. 조심해 셈이 놈은 교활하단 말야. 알고 있어. 걱정 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세미와 헐은 격렬하게 싸웠다. 브레인은 세미의 훌륭한 전투법에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다. 그는 그 무거운 도끼를 마치 경찰봉이나 막대기처럼 가볍게 휘둘러 정면에서 공격해 들어가는가 하면 뒤로 휘둘러대기도 해서 세차게 달려드는 적의 검을 잘 막아내는 것이었다. 헐은 점차 벼랑 끝으로 몰려갔다. 세미에게 걸리면 헐도 별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밀림 속의 사람과 사나운 개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이윽고 싸움의 결말이 났다. 헐이 필사적으로 쳐들어온 순간 세미가 몸을 피해 앞으로 나가며 도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찍었다. 으악. 굉장한 비명을 지르며 헐은 벼랑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육체가 계곡 밑에 떨어지는 소리가 털썩하고 둔탁하게 들려왔다. 시체를 찾아라. 세미가 숨도 쉴 새 없이 말했다. 모두는 벼랑을 빙 돌아 내려가 제각기 찾았다. 헐의 시체는 곧 발견됐다. 그 무참하게 죽은 모습과 억울해하는 표정을 보면 도저히 지금 내세에 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일행은 매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 표적을 해놓고 헐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사냥꾼들은 거리로 돌아오자 다시 제각기 흩어졌다. 세미와 브레인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때 세미가 브레인에게 다음 일거리를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옴스크에 좋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네. 창의 명수인 어떤 부자가 죽고 싶어 하고 있다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음엔 마닐라에 굉장히 큰 규모의 일이 있어. 그건 5형제가 한꺼번에 자살하고 싶다는 걸세. 그래서 인류 사냥꾼을 10명이나 모집하고 있는 형편이야. 브레인, 어때? 함께 해보지 않으려나? 브레인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사냥꾼의 일은 분명히 이 22세기에서 알게 된 일 가운데에서는 가장 스릴이 많은 해볼 만한 일 같았다. 게다가 샘이라는 좋은 친구도 생겼다. 그렇지만 어쩐지 브레인의 마음속에는 이 일을 기꺼이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옛날의 브레인이 이 법률이 허용하는 살인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브레인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미안하네만 난 이젠 사냥꾼은 안 하려네. 어째선가? 브레인, 자네는 아주 좋은 소질을 갖고 있는데 조금만 경험을 쌓으면 썩 훌륭한 사냥꾼이 될 텐데. 그렇지만 내겐 좀 더 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살인보다는 좀 나은 일이 많을세. 세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브레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싱긋 웃으며 끄덕였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좋을 대로 하게나. 미안하네, 샘이. 괜찮네. 하지만 자네가 지금 걸치고 있는 그 육체는 소중히 하게. 모처럼 훌륭한 것을 차지했으니까 말일세. 브레인은 깜짝 놀랐다. 설마
세미가 그것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넨 알고 있었나? 물론이지. 자네 몸뚱이는 사냥꾼이 제격인데 자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자네는 사냥꾼이 되는 걸 체념한 걸세. 그럴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이윽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니 브레이는 몹시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간신히 사귀게 된 두 사람의 친구 메릴로와 세미. 모두 이렇게 빨리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애석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살아갈 방법을 자신이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브레이는 자기가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대에 쓰러지듯 드러눕자 곧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얼마쯤이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돌연 눈을 떴다. 방 안은 캄캄했다. 그러나 무엇인가 알 수는 없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브레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브레이는 전등을 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세면기가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천장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히히히히히히. 어디선가 가냘프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령이다. 떠돌이 유령이 방 안에 와 있는 것이다. 그는 가만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문께로 걸어갔다. 그러자 공중에 떠 있던 세면기가 굉장한 속도로 급강하여서 그의 머리에 부딪히려고 했다. 깜짝 놀라 머리를 피하니까 세면기는 벽에 부딪혀 쨍그랑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다음에는 주전자와 컵이 공중에 떠올라 그를 향해 날아왔다. 브레이는 베개를 들어 막았다. 컵은 머리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열리지 않는다. 떠돌이 유령이 꼭 잡고 있는 것이다. 주전자가 옆구리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져 물방울을 튀기며 흩어졌다. 또 한 개의 컵이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다. 문은 꼼짝도 않는다. 브레이는 창문 밖에 비상 사다리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옳지. 거기로 빠져나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떠돌이 유령은 재빠르게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커튼이 활활 타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그가 들고 있던 베개에도 불이 붙었다. 브레이는 연기가 오르는 베개를 내동댕이 쳤다. 사람 살려. 그는 부지 중에 외쳤다. 마치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침대가 덜컹덜컹 흔들리며 다가온다. 의자가 공중으로 떠올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에게 다가온다. 떠돌이 유령은 그를 혼내주려고, 아니 어쩌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 기분 나쁜 나지막한 웃음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침대가 그의 육체를 벽으로 밀어댔다. 도와주세요. 브레이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여간하는 조용할 뿐 대답하는 것은 저 기분 나쁜 떠돌이 유령의 웃음소리뿐이었다. 대체 이놈의 여관에 있는 녀석들은 모두 귀모거리뿐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브레이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당연한 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딴 사람이야 죽건 말건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가 시체로 발견됐어도 여관에서는 조금도 떠들 필요가 없이 지저분하게 버려진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해서 또다시 새로운 손님에게 빌려주면 되는 것이다. 브레이는 새삼스럽게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서 곧 창문을 두들겨 부수고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생각했다. 3층에서 잘못 떨어지면 목이 부러져 죽을 것이 틀림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도 의자며 침대며
탁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브레인은 재빨리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자 전신의 힘을 다해 머리로 창을 받아넘겼다. 몸은 틀림없이 정면으로 창유리에 부딪혔는데도 유리가 깨지기는커녕 마치 투명한 고무로 만든 것처럼 밖으로 휘청하고 휘어졌다가는 도로 원위치로 돌아왔다. 깨지지 않는 유리였던 것이다. 브레인은 튕겨져서 방 바닥에 나덩그라졌다. 그러자 그의 위로 무거운 탁자가 기울어져 다가왔다. 기어 나오려고 했으나 책상이 재빨리 그의 몸 위를 누르고 차츰차츰 힘을 더해갔다. 갈려 죽는구나. 그 순간 지금까지 끄덕도 않던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리고 저 무표정한 얼굴의 스미스가 들어오더니 브레인을 누르고 있던 탁자를 쳐버렸다. 빨리 이쪽으로. 브레인은 일어났다. 스미스는 문을 열고는 그것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열린 문 사이로 밖으로 빠져나왔다. 방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뜻을 알 수 없는 환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스미스는 차디찬 손으로 브레인의 손목을 잡고 서둘러 여관을 나왔다. 밝은 불 아래서 보니까 스미스의 얼굴에는 아직 브레인에게 얻어맞은 자리가 남아서 얼굴의 절반쯤이 시퍼렇게 몽들어 있었다. 브레인은 섬뜩했다. 스미스의 몸뚱이는 지금도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 건가? 브레인이 궁금해서 물었다.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가오. 대체 누구의 유령인가? 아까 그것은 되게 짐작은 가네만 그럼 누구냐? 자기가 알아보는 게 좋겠지. 스미스는 그 이상은 말을 하지 않고 구식 지하철 안으로 자꾸만 들어갔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컴컴한 동굴 속 같은 지하철은 기분을 나쁘게 했다. 저도 모르게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또다시 그 유령의 드높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유령은 끈질기게 그를 뒤쫓아온 것이다. 할 수 없이 그는 지하철 속으로 들어갔다. 제일 밑에 철문을 열자 그 안은 전깃불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다. 스미스는 그 속을 자꾸만 걸어갔다. 공기는 축축하고 고약한 냄새가 풍기며 발밑은 미끈미끈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자빠질 것 같았다. 조그만 연못 같은 웅덩이가 있었다. 그곳을 빙 돌아가니까 누더기를 걸친 몸집 좋은 흑인 노인 한 사람이 길을 막고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보자 이것도 좀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냐? 흑인 노인이 묻는 말에 스미스가 대답했다. 내 친구야? 여길 지나가게 해주게. 정부의 스파이가 아닌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려. 그 흑인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통로의 저쪽으로 가버렸다. 여기가 어디지? 브레인이 스미스에게 물었다. 뉴욕의 지하가 일세. 지금은 쓰지 않는 지하철의 터널이며 낡은 하수도 같은 지하가란 말일세. 왜 이런 데로 왔지? 딴 데는 갈 곳이 없어. 자네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란 이곳뿐이야. 여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하 세계이거든. 거기에 아까의 흑인 노인이 지팡이에 매달리다시피 의지하고 걷는 노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노인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듯 온 얼굴에 그물 같은 무수한 주름이 덮여 있었다. 이 사람이냐? 라고 노인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브레인, 이분이 좀비 세상의 제일 어른인 킹씨라네. 인사드리게. 스미스는 그에게 공손히 물어보았다. 이 사람을 데리고 지하 세계를 지나도 괜찮겠습니까? 킹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천천히 끄덕였다. 좋겠지. 그리고 브레인을 향해 말했다. 보통은 이 좀비 세상에는 좀비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렇지만 당신만은 특별로 하지. 정말 고맙습니다. 브레인은 어쩐지 오싹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어쨌든 나는 뉴욕의 지하가에 사는 300명의 좀비의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네. 그래서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네. 그렇지만 자네는 우리들을 위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군. 제가 힘이 된다고요? 브레인은 놀라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네. 자네라면 좀비 세상의 일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지도 모르기 때문일세. 킹 노이는 깊은 생각이 잠긴 눈길로 브레인을 지켜보며 계속 말했다. 일반인들은 좀비를 필요 이상으로 두렵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 좀비를 전염병처럼 전염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어린애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인간을 괴롭히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일세.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네. 좀비는 전염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사람을 습격하는 따위의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네. 아니, 습격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지. 어린애보다도 더 힘이 약하니 그렇게 할 수가 전혀 없다네. 늙은이는 잘 아는더러. 좀비는 가령 사람의 몸이 죽어 거기에 다른 혼이 들어가려고 할 때 늦어지면 생기는 일종의 병일세. 예를 들면 이스미스처럼 메리 씨가 재생하려던 사내의 육체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좀 늦었기 때문에 좀비가 됐지. 요새는 재생 처리가 활발해져서 스미스 같은 좀비의 수가 늘어갈 뿐일세. 노인은 숨이 찬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확실히 좀비를 본다는 것은 기분이 나쁠 테지. 얼굴은 무표정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겠다. 몸은 자꾸만 나빠지기만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는 걸세. 아니, 오히려 일반인들을 사냥하고 이렇게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형편이야. 하긴 우리들의 몸에는 태양광선이 좋지 않아서 해가 안 드는 지하가 살기 좋기 때문인 이유도 있네만. 노인은 브레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자네는 여기에서 보고 느낀 바를 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주게. 그러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좀비에 대한 박해도 많이 줄어들 테지. 우리들이 자네를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자, 그럼 어서 가보게. 잘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레인은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스미스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노인은 묵묵히 두 사람이 가는 것을 전송하고 있었다. 브레인은 스미스를 따라 어두운 지하 세계의 터널 속을 걸어갔다. 이윽고 두 사람은 터널 끝으로 나왔다. 거기에는 녹이 쓴 철계단이 있었다. 그럼 잘 가게. 스미스는 계단 밑에 선 채로 말했다. 어디로 가면 되는 건가? 그냥 계단을 올라가면 되네. 이 계단은 어디로 통해 있나? 그러자 스미스는 자기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브레인을 뒤돌아보는데 그 입가에는 이상야릇한 웃음이 번져 있었다. 자네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곳일세. 자네는 그에게 다시는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하게나. 대체 그게 누구란 말인가? 브레인이 물었으나 스미스는 그 이상 아무 말도 않고 계속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할 수 없이 스미스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통로의 끝까지 가니까 문이 있었다. 문 저쪽에는 밝은 전등이 켜진 방이 있었다. 그는 거기에 한 발 들어놓자 으악, 하고 외쳤다. 그것은 커다란 무덤 속이었다. 커다란 아치형의 천장에는 끝에서 끝까지 정갈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신 같은 청년이 천사와 더불어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다. 브레인은 그 청년의 모델이 누군지 곧 알 수 있었다. 외기 사장이다. 스미스가 끄덕였다. 그래, 맞았네. 여긴 메리 사장의 무덤일세. 그렇지만 하고 브레인은 더듬으며 물었다. 그가 내게 달라붙은 것을 어떻게 알았나? 자네하고 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최근 죽은 사람은 더욱이 내세에 가지 못한 것은 메리 사장뿐이니까 말이네. 그러군. 그런데 왜 그가 내게 달라붙느냐 말이네. 그건 알 수 없지. 메리 사장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게 되겠지. 브레인은 벽화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예수나 석가뿐만이 아니라 아랍이며 중국, 그리, 수와 로마의 고대신들의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다. 어째서 이런 걸 그려놓았지? 죽은 사람의 넋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레디 사장은 죽어서도 내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을 텐데
그건 그렇지 않다네. 원래 큰 부자라는 것은 내세에 가서도 보통 사람이 가는 내세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을 그려 장식을 하면 좀 더 특별한 내세로 가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 스미스는 설명을 하면서 방을 가로질러 제일 구석에 시체가 놓여 있는 방 앞으로 갔다. 프레이는 그 앞에서 주저했다. 이 속에 시체가 들어있나? 그렇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나? 괴롭히는 게 싫으면 열 수 없지. 스미스는 문을 열었다. 안은 강당처럼 넓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보석을 박은 황금의 관이 놓여 있고 그 둘레에는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림, 조각, 악기, 세탁기며 냉장고, 난로, 옷이며 책. 게다가 자동차와 헬리콥터까지 있었다. 또한 테이블 위에는 훌륭한 식사 준비까지 다 되어 있었다. 프레이는 어이가 없어서 스미스에게 물었다. 대체 이건 무엇 때문이지? 이러한 물건들의 혼이 내세까지 주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부자란 원래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군. 프레이는 레리가 불쌍해졌다. 과학의 발달도 생조차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금도 바꿔놓지는 못한 모양이었다. 마치 그 옛날의 이집트의 왕들이 피라미드이며 묘 속에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저축해 두었던 것처럼 레리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이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스미스는 테이블 위에 있던 보석함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것을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보석 상자의 뚜껑이 열리며 속에 든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슨 짓이야? 브레인이 깜짝 놀라서 외쳤다. 떠돌이 유령에게 떨어져 달라고 하겠다면서? 물론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놈을 혼나게 해줘야 한다고. 스미스는 또다시 그곳에 놓인 호화스런 검은색 탁자를 힘껏 걷어찼다. 옳지. 그럴듯하군. 브레인도 스미스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레리의 유령은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걷어차고 때려 부수고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하고 브레인은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그림을 집어들어 탁자 모서리에다 두들겨 부수려고 했다. 그만.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났다. 브레인과 스미스는 위를 쳐다보았다. 천장 부근에 청백색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졌다. 목소리는 그 속에서 약하게 들려왔다. 그림엔 제발 손대지 말게. 왜리냐? 브레인이 물었다. 어째서 내게 달라붙어 귀찮게 굴지? 내 놈 책임이니까. 내 놈은 살인자야. 천만에. 내가 유령이 된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은 액이 붙어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거든. 모두가 내 놈 때문이다. 그래서 난 어디까지나 내 놈에게 달라붙어서 브레인이 그림을 치켜들었다. 그것만은 그만둬. 레리가 쇠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게서 떨어지겠나? 그 그림을 내려놔두게. 브레인은 천천히 그림을 내려놓았다. 알았네. 쫓아다니는 걸 그만두기로 하지. 레리의 말이었다. 사실은 쫓아다닐 필요도 없지. 브레인, 내 놈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뭐를 말이야? 너의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다. 죽는 거야. 그것도 제 손으로 말이지. 뭘 쓸데없이 알 수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하고 브레인은 코웃음 쳤다. 실컷 웃고나 있어라. 언젠가 그렇게 된다. 언젠간 그렇게 된다. 레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것과 함께 청백색 안개도 사라졌다.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브레인은 스미스에게 인도되어 땅 위로 나왔다. 아주 고맙네,
스미스. 덕택에 살았어. 브레인이 인사를 하자 스미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감사할 필요까지는 없네. 만약에 레리의 유령이 자네를 죽이거나 하면 내가 곤란하게 되네. 자네가 죽어버리면 내 수수께끼도 풀리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 제발 몸조심하게. 스미스는 잠시 동안 그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마침내 사라졌다. 브레인은 속으로 이상한 친구도 다 있군 하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브레인은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그는 맨 처음에 생각한 대로 요트 설계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요트 회사는 모조리 돌아다녔다. 그러나 역시 어느 요트 회사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요트 설계 기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사이에 그는 오래간만에 마리의 집에 갔다. 마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짓을 해봐도 소용없어요. 토마스, 제가 돈을 드릴 테니 뉴욕에서 멀리 떠나는 게 어때요? 피지나 사모아 같은 곳이 좋을 것 같네요. 어째서 그런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마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건 말이죠. 당신에게는 이 22세기의 뉴욕이 생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 왜냐고? 하여튼 지금까지 나 혼자서 잘해왔으니까. 한 번쯤 사냥에 나갔다고 그게 뭐 그리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치 당신이 살던 시대에 남태평양의 토인이 뉴욕 구경을 와서 디즈니랜드를 구경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으로 뉴욕 전체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지요. 22세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마리는 입술을 깨물고 잠깐 이야기를 중단했다가 다시 계속했다. 당신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또 레리 사장의 무덤도 침범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렉스 동력회사의 중역들이 매우 화를 내고 있어요. 이제 어떤 복수를 당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마리는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주저하는 모양이었지만 마침내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좀비인 스미스의 정체도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스미스는 괜찮아. 그리고 렉스 동력회사도 이젠 내일 같은 건 잊어버렸을 텐데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마리는 초조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기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그러나 브레인은 체념하는 일 없이 요트 회사를 찾아다니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야콥센 요트 상회라는 곳에서 부유층을 위해 만들고 있는 구식의 요트를 만드는 일에 브레인을 고용하겠다고 했다. 단, 처음은 임시고용원이니까 자비리고 뭐고 아무 일이나 다 해줘야 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된다고 생각되면 점차 승진시켜주겠어. 그래도 좋겠어. 기사장이 말했다. 예. 힘껏 일하겠습니다. 기사장님, 감사합니다. 브레인은 기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랐다. 다음 날부터 브레인은 매일 야콥센 요트 상회에 출근했다. 회사에 나가면 청소를 하거나 봉투 겉봉을 쓰거나 혹은 심부름을 가거나 하는 식의 잡일이 많았고 요트 설계 일은 적었지만 그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22세기의 요트에 관해 공부를 했다. 원래 좋아하는 요트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브레인은 그 지식을 빨리 소화시켰다. 그 다음엔 광고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옛날 20세기에서 그가 하고 있던 일과 아주 흡사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가 이 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마침내 그를 하급 요트 설계기사로 승진시켜 주었다. 브레인은 기뻤다. 그러나 동시에 어쩐지 우습기도 했다. 죽은 후 150년이나 지나서 다시 태어나 또다시 옛날과 같은 하급 기사가 되었으니 그렇지만 이것으로 간신히 22세기에 적응되기 시작한 기분이었다.
그는 그것을 마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도 렉스 동력 회사의 일이 바빠서 언제나 나가고 없었다. 얼마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렉스 동력 회사는 물론이고 스미스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자기의 뒤를 누가 밟고 있는 것 같은 육감이 들었다. 그것은 브레인이 평상시와 같이 일을 끝내고 정류장에서 헬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다. 옆에서 한 젊은 여자가 물끄러미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 브레인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여자가 자기를 계속 바라보고만 있자 어쩐지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대체 어째서 저렇게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었다. 물론 그 여자는 전에도 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마리가 당신은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렉스 동력 회사의 스파이일는지도 모르겠다. 브레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여자가 결심한 것처럼 터벅터벅 그의 앞으로 걸어왔다. 말이 소원 양말입니까? 브레인은 되물었다. 아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가 어떻게나 유혹했던지 오빠의 마음이 보험 얘기에 미쳐버렸던 거죠. 아주 말을 잘해서. 그리고 그럴싸한 소리만 늘어놓으니까요. 그래서 오빠는 제 얘기 따윈 들은 척도 않고 그만 계약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육체를 빼앗겨 버렸답니다. 브레인은 언짢은 기분이었다. 모르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기에 걸려서 빼앗긴 육체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마리가 목적을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단 말인가. 마음이 약해진 사냥꾼을 억지로 설득시켜가지고 실험에 필요한 육체를 사다니. 브레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리스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이 그를 보았다. 미안해요, 브레인 씨. 프랭크는 자기 스스로 몸을 팔았던 것이고 당신은 그런 내막을 조금도 모르고 그 육체를 쓰고 있는 것뿐이니까. 당신 탓이 아닌데 이런 불쾌한 얘기래서. 그렇지만 전 오빠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거리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그만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걸었던 거예요. 잘 알겠어요. 아리스 양.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브레인은 슬퍼하는 아리스를 오히려 위로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아리스는 오빠는 아니지만 예전에 오빠의 육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조금은 위로를 받았는지 차차 기분이 좋아져 마침내 생긋 웃으며 헤어졌다. 브레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아름다운 마리가 그런 강인한 인간이었던가. 그렇다면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군.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 3일 후에 브레인은 또다시 혼 교환국에서 통지를 받았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가보니 역시 멜릴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토마스 잘 있었나? 멜릴의 목소리가 저번과 같이 스피커에서 울려나왔다. 멜일인가? 지금 어디에 있나? 아직 내세 입구에 있네. 그렇지만 앞으론 그리 오래 있게 될 것 같지가 않네. 왜냐하면 내세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소식이 왔다네. 그래서 내세로 가기 전에 꼭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자네에게 연락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어떤 얘긴데? 마리를 조심하게. 뭐라고? 브레인은 놀라서 되물었다. 마리를 조심하라고. 그건 또 왜? 그 여자는 자네를 배반할지도 몰라. 그래? 그건 어째서지? 마리는 나를 몇 번이나 도와줬었는데 동서남북조차 분간 못하는 이 22세기에서 맨 처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준 것이 바로 그녀였는데 그런 여자가 어째서 나를 배반한단 말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배반한단 말이지? 그건 나도 알 수 없네. 멜릴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마리가 요새 계속 벽스 동력회사의 중역들과 무엇인가 비회담을 하고 있다네. 그 중역들의 회의실이란 게 혼이 들어갈 수 없게 방어 스크린에 둘러쳐 있어서 안에서 어떤 의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통할 수 없단 말일세. 그렇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러네. 브레인, 자네의 몸에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그리고 마리는 분명히 그 비밀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단 말이네. 브레인은 그의 말을 잠시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잘 알았네. 앞으로 조심하겠네. 브레인, 나의 충고를 들어주게. 그건 하루빨리 이 뉴욕을 떠나 어딘가 먼 곳으로 가란 말일세. 브레인은 속으로 놀랐다. 그 말은 마리가 자꾸만 자기에게 권하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어째서 그러나. 멜길, 계속 뉴욕에 머물러 있으면 자네의 목숨은 그리 오래지 않을 걸세. 그 이유를 알고 싶단 말일세. 멜길,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까지 나는 언제까지나 여기에 버티고 있을 걸세. 자네라는 인간도 고집불통이군. 메릴은 별 수 없다는 듯이 할 수 없군. 어쨌든 일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네. 꼭 명심하길 바라네. 하고 말했다. 응, 잘 알았네. 꼭 명심하지. 멜길 언제 또 얘기할 수 있겠나. 글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군. 하여튼 내 말을 부디 명심해야 되네. 그리고 통화는 끝났다. 브레인은 지금까지보다도 한층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것 같은 기분이 되어 아파트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그가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도어 텔레비전을 바라보니 거기에 옷매무새가 깨끗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다. 토마스 브레인 씨, 계십니까? 있긴 있습니다만 당신은 누구요? 저는 불사 판매 회사에 있는 반스 파렐이란 사람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분 증명서입니다. 그는 도어 텔레비전 카메라에 손에 든 카드를 내었다. 그것은 에어카의 비행면허증과 회사의 신분증명서다. 그리고 지문증명서도 있었다. 가짜는 아닌 것 같았다. 브레인은 도어의 버튼을 눌러 파레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증명서를 많이도 갖고 다니십니다 그려. 브레인의 그 말에 파렐은 빙그레 웃었다. 자격도 없는 놈들이 내세 보험에 외무원을 하는 가짜들이 많아서랍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생하기를 바라지요. 그렇지만 내세 보험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로 사기를 치는 자들이 꽤 있답니다. 사실 전 재산을 사기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증명서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경찰에서 엄중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기꾼들이 법망을 뚫고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몹시 힘이 들지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제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세보험에 들만한 재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권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인데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기 전에 당신의 재산 상태를 조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째서 나를 찾아온 겁니까? 실은 내세보험에서는 매해 상당수의 무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그런 무료 서비스에 당첨되셨습니다. 뭐라고요? 브레인은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물었다. 그건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글쎄, 나는 어떤 퀴즈에 나간 일도 없고 복권을 산 기억도 없소. 그리고 은행도 회사도 관계가 없는 거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메인 파벤저 섬유회사가 매년 거행하는 자선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인 파벤저 섬유회사라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쪽에선 당신을 잘 알고 있는 거려. 당신이 1958년에 세계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요? 메인 파벤저 섬유회사에서는 과거의 세계에서 멀리 22세기까지 오신 분에 대한 환대의 뜻으로 내세보험에 가입시켜드리기로 했답니다. 파렐은 빙그레 웃으며 브레인을 보았다. 축하합니다. 브레인 씨. 당신은 이 상품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브레인은 그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청년은 지극히 진실해 보였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불사 판매 회사로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돈 한 푼 없는 자기를 속여서 뭘 하겠다는 말인가. 서로 속았다 해도 별로 손해될 것도 없는 것이다. 내세 보험에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멋진 선물이 이렇게 쉽사리 굴러들어올 줄이야. 그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크나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신용하지 마라. 그때 멜일의 경고가 문득 가슴에 떠올랐다. 그러나 기쁨은 그 경고보다 훨씬 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사 판매 회사의 의무원에게 물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저 불사 판매 회사 빌딩까지 오셔서 간단한 수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내세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다. 그냥 죽게 되면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갈까 말까 내세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좋습니다. 서비스를 받기로 하지요. 그럼 언제 가면 되지요? 만약에 지장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곧. 그렇게 하죠. 프레이는 일어섰다.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